목회 상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경과 구성을 살펴보다가 마쳤습니다. 전경과 구성, 한 자극을 배경으로서가 아니라 전경으로 보이도록 하는 특징은 무엇인지 보여주는 몇 가지 실험이 있습니다. 지각의 중요한 차원은 그것의 사물의 윤곽이나 하나의 전체로서 비치는 것, 각 요소들이 비슷하다든가 그리고 유사성입니다. 이외의 두 상황이 비슷하다면 좋은 형태를 가진 자극이 선호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속성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그림을 어떤 직선이나 곡선이나 혹은 이미 알려진 방향으로 끌고 가서 완성시키고자 하는 경향입니다. 자료 2-23입니다. 어떤 형태일까요? 이 유럽지단은 어떤 기하학적 형태를 통해 경계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이 유럽지도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는 기하학적 형태가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보통 틀림없이 여러분은 이 질문에 원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틀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요만큼이 이제 끊어져 있죠. 원은 끊어져 있으면 안 되는데 요만큼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왼쪽 반구의 선 한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스스로 그 선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하면서 원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대칭성, 두 번째는 대칭성입니다. 비대칭적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대칭적이고 균형을 이루는 집단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통적 운명. 각 요소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이와 반대로 움직임이나 변화의 방향이 서로 반대인 그룹을 선호합니다. 지각에서의 차이점. 지각의 다양성은 교육의 다양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생물학적 결정 인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생명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훨씬 적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설득력 있는 예를 통하여 각 문화권에 따라 다양한 지각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인과 아프리카인에게 몇 가지 그림을 보여주었는데 교육이 그림을 파악하는 것이나 공간 개념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유럽 문화권에 사는 어린이는 한 사물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어도 그 크기가 똑같다는 것을 일찍부터 배웁니다. 성인은 이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지만 그림을 많이 알지 못하는 문화권에서는 어릴 때 이러한 사실을 배우지 못한다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화물차가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라. 가까이 올수록 화물차는 더 크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화물차가 자라고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거리와 크기가 서로 연관지어져 있다는 것, 즉 보는 각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사물이 가까워지면 망막에 있는 그것의 상이 커집니다. 그리고 사물이 멀어지면 그 상이 작아집니다. 깊이의 지각. 3차원의 세계에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도록 도와줍니다. 여기 이제 이 그림은 이제 공간 지각을 판단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느 동물이 화살을 맞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코끼리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코끼리가 사람에 가까이 있는 거로 보이기 때문에 망막에 투사되는 2차원의 그림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3차원으로 구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알려진 사물의 상대적 크기, 알려진 사물의 상대적 크기이며, 이것은 또한 뇌가 거리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물의 거리에 따라 변화되는 색깔, 지각도 이러한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물은 갈색이나 녹색으로 또 선명하게 보이는 반면, 멀리 있는 것은 푸르스하고 흐리게 보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견본 면적의 밀도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높아집니다. 잘 알려진 루빈의 컵이라는 도형은 특정한 선입견이 있다면 전혀 다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그림 2-24에서 컵을 보거나 두 사람의 옆 얼굴을 볼 것입니다. 건강의 영적 차원. 앞문단에서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며 어떻게 학습하며 사고하는지, 어떻게 지각하고 그것을 처리하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얼마나 놀랍게 창조하셨는지 경이로울 뿐입니다. 네,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전체 실제의 측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리되고 건강한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이로부터 생기는 영적 차원도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람이 영혼, 육, 전인적으로 창조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를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체에 근거하여 사람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처음에는 젊은 여인이나 한 노인이 보일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본 다음에 잠시 눈을 감고 다른 그림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눈을 다시 뜨면 그림이 갑자기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얼마 후에는 눈을 뜨고도 전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환의 그림, 아내일까 장모일까? 네. 여러분들 젊은 여인이나 노인의 모습이 보입니까? 또한 경험적 방법을 통해 학자가 발견한 것을 가지고 사람의 인격을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측면으로 묘사하는 데는 기독교인의 영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인적으로 건강한, 즉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역에서 질서 잡힌 관계성을 필요로 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내부로, 다른 사람을 향해 외부로, 하나님을 향해 위로. 성경에는 이들 영역에서 건강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상세하게 재현할 수 없을지라도 다니엘은 한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약 16세였을 때 바벨론이 그의 나라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한 가정의 유능한 젊은이라는 것을
들은 바벨론 왕은 그를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특별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바벨론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다니엘은 신체적으로 건강했고 지적이었으며 사회적으로도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권세가 있는 관리 중 하나가 되었고 왕은 그를 왕국의 최고 총리로 임명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경쟁자들이 그를 고소할 근거들을 찾았지만 그를 넘어지게 할 아무런 흠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 6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많은 영역에서 전인적인 건강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특성을 그가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신체적, 지적, 정서적으로 전력을 다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나친 염려나 두려움 때문에 충분히 일을 하지 못합니다. 병적일 경우에는 신경성 상태로까지 발전합니다. 다니엘은 신체적, 지적, 정서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격적 영역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한 사람의 행동과 삶을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관리와 훈련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현실에 뿌리박고 있으며 종종 스트레스에 노출되기도 하지만 자기 관리를 통해 적절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할 줄 알며 어떤 변화를 겪어야 할 때 오랫동안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증상이 심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의 뚜렷한 예가 됩니다. 그는 젊었을 때 친구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알면서 고국을 떠났지만 전혀 다른 사회적 상황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내면의 안정성과 유머 감각을 보이며 신뢰로 가득 찬 자세입니다. 낙관주의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신뢰하도록 해줍니다. 다니엘의 신뢰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믿음에 근거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들에서 모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으로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엄격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하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알지도 못하는 왕의 꿈을 해석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는 또한 왕에게 임박한 왕의 죽음을 이야기해 줄 만한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생긴 다니엘의 자기 신뢰는 훗날 다리우스 왕이 볼 때 너무나 분명하여 그는 다니엘을 왕국의 최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 네 번째는 분명한 삶의 목적입니다. 가치 있는 목적을 이루는 것은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줍니다. 개인 심리학에서 삶의 목적이 삶의 유형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이런 배경 아래 오늘날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되었는데 예를 들면 미래를 보도록 돕는 로고 테라피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로고 테라피는
빅터 프랭클이 이제 창시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소원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목적은 다니엘에게 만족과 영적인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장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빌립보서 3장 13절. 다섯 번째,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정당한 권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친교 모임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이것을 유지하면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전인적 건강을 누리기 위한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었으며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도 모든 상황에서 성실한 관계를 맺고 사귈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건강한 겁니다. 여섯 번째,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여기에는 종속적인 역할이나 비종속적인 역할에서 똑같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능력이 이에 속합니다. 즉 처한 상황에 따라 지도자를 따르거나 남을 지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균형의 또 다른 특징은 상황은 달라지더라도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루는 능력, 자신의 목적을 이루면서도 다른 사람과 함께 효과적으로 일하는 능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야지 되고 또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균형이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의 밑에서 일할 때는 그 밑에 위치한 그러한 상황에서 윗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자기가 지도하는 위치에 있을 때는 또 아랫사람과의 관계에서 또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것이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의 그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고 오늘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타협을 적절한 순간에 사용하는 것도 역시 여기에 속합니다. 다니엘은 균형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권위하에 있었지만 필요하다면 그 권위에 매이지 않고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었지만 잘못된 타협을 피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조직성과 창조성 간의 균형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조직화합니다. 그들은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지만 그 체계를 과장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강한 조직력은 창조성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력 없는 창조성은 마찬가지로 무질서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둘 사이에 건전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전인적 건강과 성숙의 또 다른 특징은 신뢰성에 있습니다. 고위 관리들이 다니엘에게 부정이나 업무 태만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다니엘은 이러한 특징을 보입니다. 그의 분명한 내적 가치 기준은 그가 죄를 짓도록 하는 사회적 압력을 이길 수 있게 했습니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오직 자신의 소원, 두려움, 질투, 의심 등에 사로잡혀 있는 이기주의자들은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위 관료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시기하고 화가 나 있었는지 잘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들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했다는 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적대자를 위해서도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타주의는 자기의 일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돕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는 남을 도우면서 자신의 일을 해결했습니다. 아홉 번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은 전인적 건강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 건강한 사람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피하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격리나 소외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자유로우며 억압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행동은 조절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대개 남성이나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만족합니다. 그들은 성과 관련된 두려움이나 열등감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기혼인 경우 그들은 적극적이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인적 의미에서의 건강에는 영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이를 듣는 것, 기도, 전도,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병자의 치유,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처럼 이성을 넘어서는 은사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회나 모임 또는 기독교인은 감정적인 성격을 보입니다. 반대로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은 정통적이고 차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전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교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신앙생활의 다른 기본들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복음의 중심에서 멀어질 수 있는 위험에 빠질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이런 부분에서 균형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것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세 영역이 함께 역사해서 그 사람을 영적인 측면에서도 모나지 않고 둥글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의 관계가 기독교인의 영적 건강의 기초를 이룹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일반적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는다는 사실은 건강한 표시일 뿐만 아니라 건강의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영역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돕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상시킵니다. 이것은 영적 건강의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도를 존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료 2-25 기독교인의 영적 건강 유지를 위한 6가지 규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생에는 정상과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 기쁨과 고난이 인생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 2. 성경에서 배운 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하고 사랑으로 반응하며 그들과의 관계에서 헌신적이고 용서하라. 3. 기독교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확실하게 느끼며 능력의 한계에서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위치를 개발해야 한다. 4. 자신의 삶의 목적들을 다듬어 말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삶의 목표가 삶의 유형을 결정한다. 5. 기독교인도 자신이 기뻐하는 아주 실제적인 일들을 필요로 한다. 어떤 것이 재미가 있다고 바로 죄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6.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전인적이어야 한다. 즉, 믿음과 신뢰는 기독교인을 실제적인 행함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다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성장과 됨. 목회 상담자나 일반 상담자를 찾는 사람 가운데 상담자와 연령이 비슷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의 성장 과정이 비슷해서 상담자가 본인의 경험에 기초해서 상담할 수 있는 경우도 아주 드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담자는 자주 상담자로부터 이해받지 못했다는 하소연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목회 상담자가 발달 심리학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지니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뿐 아니라 노인까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발달 심리학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동뿐 아니라 노인까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에서는 발달에 관한 비교적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신체적 변화의 측면에서 아동기로부터 성인으로의 발달 과정이 주로 거론되어 왔다면 새로운 연구 결과들은 신체적인 변화들이 정신적, 정서적 발달과 반드시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두 가지 발달 과정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이후에나 이전에 혹은 서로 연결되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신적 혹은 정서적 발달의 관점에서 특정한 연령을 정해놓고 비교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발달 심리학에서 주장해왔던 것처럼 발달이 성인 연령에 도달함으로써 마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성장과 됨이라는 이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발달과 유전과 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이해를 다루고 동시에 한계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발달에 관한 각각의 관점들을 차례로 설명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발달, 사고의 발달, 가치관의 발달, 마지막으로 종교적 가치관의 발달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 장의 발달 심리학 마지막 부분에서는 노인의 지속적인 발달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합니다. 발달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 약 20년 전까지만 해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발달 단계 또는 발달 회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자들은 각 단계 또는 회기를 시간적인 순서대로 거쳐야만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인간의 발달을 더 넓은 관련성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보면 조직적으로 나타나는 발달 단계와 회기는 학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각 단계나 회기를 반드시 순서대로 거쳐야만 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기의 순서를 특정 연령과 연결 짓는 것,
각 발달 과정을 정해진 연령대와 관련 짓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3-1 반항기는 존재하는가? 아마도 여러분은 학교에서나 직업교육을 통해 반항기 또는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이러한 시기를 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어떤 일정한 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연령대와 이와 관련된 발달 상태를 설정해 놓는다면 무엇이든 진행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동이 언제 취학을 해야만 하는지를 정해서 같은 연령대의 아동들을 한반으로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 방법에 대한 경험적 학문적인 근거는 없다. 다만 실용성에 근거하여 사용할 뿐입니다. 또 다음 발달 단계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고 가정할 경우 위험한 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의해 극단적인 경우를 초래하기도 하는데 그 예로 어떤 부모는 약물을 통해서라도 이 반항기를 유도해 내야 한다고 믿고 의사를 찾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부모들은 자녀가 반항기가 없이는 다음 단계의 발달로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대 발달 심리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발달에서 단계적인 성장기, 급성장기, 그리고 부분적인 퇴보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자녀가 몇 달 동안 자라지 않는 듯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 입던 옷이 자녀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현재 연구 성과에 맞지 않는 것은 이것을 일반적인 법칙으로 거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인간의 발달에서 어떤 성장기가 다른 성장기의 시기에 비해 특별히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민감한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서 출생 후 첫 해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소위 인간의 최초의 관계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는 개인 심리학 또는 상호 행위 분석학에서 알려진 것으로 비교적 극단적이고 절대화시키는 사고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이 연령대의 아동은 자신 스스로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경험들은 경직된 흑백 논리를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사람들은 착하거나 나쁘거나 또는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등으로 구별됩니다. 이와 같은 어린아이는 단순하게 구조화된 세상을 보게 되는데 이 연령대에서는 아직 언어가 광범위하게 발달되지 못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입장은 한 인간의 역할 행위에서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또 볼까요? H. 핵하우스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을 얻고자 하는 동기부여, 즉 어느 곳에서나 항상 좋은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바람은 원칙적으로 취학 전에 이미 이루어진다. 또 영유아 시절 이외에도 사춘기와 청년기, 여성에게 갱년기는 다른 시기보다 인간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유전과 환경. 오랫동안 인간 발달에서 유전과 환경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들은 오늘날까지도 종결되지 않고 있으며 그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견해에서 다른 견해로 변화를 거듭돼 왔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결과들을 조심스럽게 평가해 보면 신체적인 발달은 환경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하나의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 학습, 언어 등의 발달은 환경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생물학적으로 부여된 선천적 자질뿐 아니라 부모와 교사들에 의해 부여된 후천적 자질도 거론되어야 합니다. 환경과 학습 간의 영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능 발달에 관한 그 연구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유전적 조건이 지능 부분의 45에서 80%를 차지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체적 발달과 영혼적, 정신적, 인격 형성 간의 관련성을 많이 강조해 왔으나 이제는 이 두 가지 사이의 연관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발달에 관한 심층 심리학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심층 심리학은 건강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적 시기를 반드시 순서대로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연구 결과에 맞게 매우 주의 깊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험적 연구 방법에서는 성적 발달 중에서 극복되지 못한 회귀들과 성인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결과들 사이에 어떤 관련성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결과는 에릭슨이 주장한 인생의 여러 단계에 대한 심층 심리학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는 인생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일생 동안 계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저 아이는 발달이 멈춰버렸다 라는 표현은 오늘날 더 이상 정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장 단계를 건너뛰었다든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발달 순서와는 다른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연구 결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다음 성장기를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며 자녀뿐 아니라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단계와 회귀. 실제로 유아의 행동은 매우 불분명하므로 관찰자는 자신이 본 것을 자신의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에 비추어 해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프로이드, 에릭스, 피아제 등의 아동에 대한 서로 다른 묘사에 아주 뚜렷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환경 내지 사고의 배경 아래서 각자 서로 다른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동기의 어떤 특정한 면을 특정 의미로 간주해버리는 경솔함을 범합니다. 이것은 유아의 성향을 단지 성인에게 나타나는 성향의 미성숙한 상태로 보거나 혹은 그와는 정반대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아의 성향은 시기와 문화에 따라 매우 다르므로 이 책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단계와 회귀에서의 발달, 발달 심리학에 관한 저서 카가는 심리학자들이 통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자 하기 때문에 발달에서 옳지 않은 연구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 결과를 숫자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유아기에 나타나는 특성들은 아동의 특성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회가 출생 후 2년간을 특별한 성장 단계로 보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달의 단계와 회귀는 영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반드시 이 순서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유전성, 대물림과 같은 또 준비된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장려된 점은 개인의 인격 형성을 진보시키거나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서두르는 조급함이 오히려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가정의 부모가 신앙적인 이유에서 너무 빨리, 너무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반항기 4. 반항기가 반드시 가시적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반항기는 생물학적으로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주위 환경의 특별한 영향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 다섯 번째,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신체적인 형성과 변화만을 생각하여
사고와 감정의 변화도 이에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는 그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의 경우 거구 속에 아직 아주 어린 정신이 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발달에서 유전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점은 대뇌는 생후 첫 해를 마칠 때까지 완전히 형성되며 이때 더 높은 지능적인 성과에 필요한 구조와 관련성들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물을 접해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특정한 성과를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발하고자 원하는 행동이 복잡해질수록 연습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기능이 많이 필요할수록 유전적으로 주어지는 생물학적 성숙 과정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아동은 자주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평가를 받기보다는 성인의 자질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로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언어 능력이나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이해력, 앞을 내다보고 행동하거나 사고하는 능력 등에서 판단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작은 성인이 아니라 어린이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신체적 발달, 오늘날처럼 다양한 학습 사회, 소비 사회에서는 자녀 교육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녀 수를 계획하는 것도 책임감 있는 부모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물론 기독교인 중에는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며 많은 자녀를 낳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가족 계획을 원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좁은 주택 문제 때문인지 저소득에 따른 금전 문제인지 혹은 오늘날 교육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목회 상담과 일반 상담에서 피임에 관한 질문이 자주 거론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표 3-1은 다양한 피임 가능성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출생 전 시기, 출생 시 아기는 벌써 9개월째이며 이 시점에 벌써 평생에 걸쳐 가장 의미 있는 변화들을 경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발달 심리학에 관해 논할 때는 모태에서의 발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관찰 방법에 따라 오늘날에는 출생 전 신체 발달을 연구하는 것이 상당 부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연구 결과들을 표 3-2에서 제시하였는데 이로써 한 인간 형성의 기적이 숫자와 사실로 분명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태아는 처음부터 인간이며 종의 발달이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중간 또는 발달 단계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낙태는 항상 한 인간을 죽이는 것이지 어떤 중간 형태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다음에 열거되는 숫자들은 오늘날 의술이 자라고 있는 한 인간의 생애에 얼마나 많이 관여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즉 수정된 100개의 수정란 가운데 약 55%가량은 여성이 임신 증상을 느끼기도 전에 처음 몇 주 안에 죽습니다. 즉 착상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네. 여기 출생까지의 발달 표 3-22도 한번 쭉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출생아 가운데 10 내지 15% 정도는 수정 후 10에서 15주째의 유산 또는 사산이 됩니다. 이후 생존한 태아들 가운데 독일에서만도 3분의 1 이상은 유도된 낙태로 생명을 잃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정란 100개 중에서 단지 18 또는 20개만이 출생에 이릅니다. 출생 전에 무엇이 발생하는가? 중앙신경 조직의 발달은 벌써 수정 후 첫 주부터
신경판과 척수의 형성과 함께 시작됩니다. 수정 후 3에서 5개월에는 신경세포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시기에는 태아의 뇌에 가장 큰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출생 몇 주 전은 출생 후 3, 4개월까지와 같은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신경세포들은 이 기간에 점점 더 세분화하여 성장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뇌의 발달이 자극에 의해서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태아는 자극을 받을 때만 반응하는 반사적인 존재가 아니라 벌써 8에서 12주째에는 특별한 자극이 없이도 움직이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태아를 느끼기도 전에 태아는 이미 움직이며 몸을 뻗고 하품을 할 수 있습니다. 출생 후 인간이 평생에 걸쳐 보여주는 것과 같은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태아의 정신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므로 우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태아는 어머니로부터 특별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음악과 연관시키는 것을 배운다든가 혹은 태아가 아버지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만일 낙천적인 감정이나 고질적인 두려움 등이 출생 전 태아의 발달과 명백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 앞의 연구 결과들은 문제시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한 예언을 스스로 성취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예상되는 모든 반응을 일정한 서랍에 분류해 넣는 현상들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출생 전의 경험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학습 과정에서 습득한 것입니다. 출생 전 손상에 대한 원인. 전체 신생아의 3% 정도가 기형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급작스럽게 생기는 기형 외에 특정 약물이나 마약으로 기형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태아의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모의 영양 부족, 잘못된 식습관, 신진대사 장애, 산모의 연령, 전염병, 광선, 환경오염, 음주, 마약, 흡연, 스트레스, 태아에 관한 배타적인 경향 이런 것들입니다. 출생 보편적으로 수정 후 266일 내지는 마지막 생리 후 280일이 지난 후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정상적으로 출생하였다면 유럽 국가의 경우 신장 51에서 54cm이며 몸무게는 3에서 3.5kg 정도입니다. 출생이 아기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경험이 되는지 많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프로이트는 아기가 조금간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호흡곤란, 어머니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것에 의해 출생 쇼크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두려움들과 공포 반응들이 이 원초적인 두려움에서 기인한다고 보았습니다. 격리 경험은 후에 낙원과 같은 모태 속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동경으로 연결되며 이것은 태아의 수면 자세에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진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의들의 관찰에 따르면 아기들에게 소위 쇼크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출생 시 첫 울음을 터뜨린 후 매우 빨리 안정을 되찾고 조용히 누워 있는데 이들은 아주 만족스러워하며 새로운 환경을 접하는 데 관심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누가 옳은지에 관해서는 분명한 언급을 하지 않고자 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출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특히 산모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어떤 신앙적인 교리를 유도해 내려고 하는 것은 이후 발달에 문제가 됩니다. 신생아는 많은 양의 수면을 취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수면 주기는 약 16시간 정도이며 깨어있는 단계는 하루에 8시간 정도입니다. 여기서 뚜렷이 알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렘 수면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성인들이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수면 상태입니다. 조산아의 경우에는 정상 출생아의 경우에서처럼 수면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으며 조산아의 경우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신생아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반사작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젖을 빠는 반사작용, 무언가 손에 잡으려고 하는 반사작용, 수영을 하는 반사작용 등입니다. 이 반사작용들 중 몇 가지는 출생 후 몇 주 안에 사라집니다. 놀랍게도 신생아는 첫 호흡을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매우 발달된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을 수 있으며 통증과 접촉과 자세의 변화들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출생 시 바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유일한 감각은 맛을 보는 감각인데 이것 또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달됩니다. 영유아, 영유아에게서 두 가지 중요한 외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웃는 것과 낯가리는 것입니다. 대다수 부모에게 자녀의 첫 베넷짓은 하나의 큰 감성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부모는 이제 자녀가 자신을 알아본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생아가 웃음에 해당하는 모종의 행동 방식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부모에 의해 강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기가 웃는 것을 본다는 것은 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음식에 대한 거부.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종종 영유아가 부모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나 음식에 대한 거부를 반드시 이러한 심각한 원인에서 찾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아이가 특정한 식재료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식재료가 식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일정 기간 이 음식 이외에는 다른 음식은 식탁에 올려놓지 않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다. 배가 정말 고프면 이러한 문제는 한두 끼가 지나면 해결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때 자녀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접시를 치워버리는 것이 더 낫다. 아이가 가끔 한두 끼 거르는 것이 그리 큰 해가 되지는 않는다. 물론 이때 중간에 간식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식사 시간은 작은 잔치라는 것을 제때 배우는 것이다. 대화를 장려하라. 성경에서 자주 보듯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인들, 세리들과의 식사 대화에서 중요한 교훈을 다루었다. 모든 아이에게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낯을 가리는 행동은 낯선 사람을 보았을 때 울음을 터뜨리거나 경직되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 상당히 급격하고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생후 8개월에서 9개월째 갑작스럽게 나타나므로 종종 8개월의 무서움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많은 연구가들은 낯가리기는 하나의 두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어머니로부터 떨어지는 것과 그에 따라서 생기는 신체적 어려움이 생길 것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연구가들은 아기의 사고 능력이 발달하면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해서 생기는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기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얼굴을 특별한 분류 속에 넣어 놓는데 이 그림에서 벗어난 다른 얼굴을 보게 되면 반응이 더 격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료 3-5 손가락 빨기. 사고 발달의 배경에서 본다면 아동이 입으로 새로운 사물을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빠는 것 또한 지극히 정상입니다. 출생 후 첫 2년 동안 원활할 때마다 언제든지 고무 젖꼭지를 빨 수 있었던 아동은 대체로 몇몇 심리치료사들은 4세 이후에도 손가락을 빠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 적게 받은 표시로 보기도 합니다. 또 의사들은 자주 치아가 고르지 못한 것은 손을 빠는 행위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의견은 모두 학문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간단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손가락을 빠는 것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아동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취학 연령이 다가온다면 반복해서 사랑을 가지고 입에서 손가락을 빼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잔소리하지 않고. 누가 양육해야 하는가? 어머니 없이 자녀를 키우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충분한 영양과 위생적인 주의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잘 자라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쇠약해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스피츠는 이미 1940년에 영유아 고아원들에서 발견되는 발달 장애에 대한 놀랄 만한 수치를 발표함으로써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밀접한 어머니 자녀 관계로부터의 분리가 아동에게 매우 큰 영혼의 고통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고통 때문에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모성의 특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연구 결과들은 납득할 만한 결과를 증명하였는데 이는 이별의 고통이 사회적, 감성적 결합의 존재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합은 출생 후 첫 해 후반기가 되어서야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연령대 이전에 수용된 아동은 이별의 고통과는 다른 어떤 원인들 때문에 발달 장애가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원인을 규명하자 한 시도는 생모의 유무가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라는 질문에서 자녀가 정상적으로 발달하는데 어머니가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양육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연구들에서는 특히 양육 현실들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타가원에 맡겨진 아동에게서는 환경을 통한 자극과 격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쓰다듬어주고 안아주며 안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나 심지어 녹음기를 통해 말로 격려해 주는 것, 또한 단조로운 색으로 이루어진 환경을 다양한 색감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는 것 등으로 명확한 호전을 보였습니다. 몇몇 연구자들은 심지어 어머니란 자극의 풍부한 근원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본다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옳은 양육자인가에 대한 질문은 또한 누가 더 잘 자극시키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어머니가 자녀와 더 자주 함께 있으므로 만남의 밀도와 자극들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때 함께 있게 되면 상호 교류는 양 부모 쪽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구들이나 형제도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동 간의 양육에 관한 최근 연구 결과에 관해서는 자료 3-6에 요약해 놨습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을 키운다. 몇 가지 새로운 연구 결과들. 아동은 이미 3세 이전에 다른 사람과 함께 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아기들은 심지어 성인들에 대해서 낯을 가리는 기간에도 다른 아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유아들 간에 나타나는 상호 행동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처럼 반드시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들이란 특히 다른 아이를 밀거나 장난감을 빼앗거나 좀 더 연령이 높은 아동의 경우 서로 맞잡고 싸우는 것들을 말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는 이러한 행동들을 오히려 상호 행동에서의 서투름이나 주고받는 놀이 또는 격렬한 놀이와 서로 맞잡는 것 정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발달 수준에 있는 아동끼리 더 잘 이해하며 지낸다는 주장은 옳지가 않습니다. 슈미트는 유치원에 갈 나이의 아동이나 취약전 아동은 사회적 발달을 위해 여러 연령층이 섞인 아동 집단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인지적 관점에서 같은 나이끼리의 집단은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또래의 친구들은 함께 놀거나 대화할 경우 이해심이나 타협 가능성에서 나이가 더 많은 아동보다 더 적은 융통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있다고 해서 부모가 반드시 여러 자녀에게 관심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둘째와 셋째로 태어난 자녀에게 소홀해진다고 보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지만 자녀 간에 긍정적인 상호 교류가 많이 생긴다고 보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연장자 형제들이 동생의 수준에 맞춰서 놀게 되며 동생은 형의 행동을 모방하게 되고 형은 이해하며 도움을 주는 자세를 가지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5. 어린 시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